뭐 어쩌면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잖아요. 근데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답게 한번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박강생이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전쟁의 신이자 위대한 정복자로 불렸던 사나이 알렉산더 대왕의 7번째 이야기. 벌써 7번째까지 꽤 많이 왔네요, 그죠? 바로 가우가멜라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전투 두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소스 전투와 가우가멜라 전투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소스 전투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 3세가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최강 병력을 이끌고 알렉산드로스를 깨부시기에 왔다가 자신이 대패를 했던 그런 전투였죠. 반면에 가우가멜라 전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페르시아의 최후의 결사 항전이었다. 다리우스의 영혼까지 쥐어짰던 그런 전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우가멜라 전투가 왜 그렇게 유명하고 또 페르시아 최후의 숨통을 끊었던 그런 전투가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소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된 알렉산드로스, 대승을 거둔 알렉산드로스는 도망친 다리우스 3세를 바로 뒤쫓아서 동쪽으로 진군하지 않고 남쪽인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 지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로스는 뛰어난 명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전투에서 자잘하게 승리를 한다고 한들 큰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보급로의 확보와 후방의 안정화였던 것이죠. 쉽게 말해 알렉산드로스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잘 싸우는 무적의 군대라 하더라도 밥이 끊기면 싸울 힘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투에서 계속 이기며 승승장구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후방에서 뒤통수를 맞으면 당해낼 재간이 없을 것이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후방을 안정화시키고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집트 지역과 팔레스타인, 즉 중근동 지방을 자신의 지역으로 확보하기로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번 편 내용이었던 그 팔레스타인 레반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알렉산드로스의 티로스 공방전, 정말 고대 사상 최악의 난이도로 알려져 있는 그 티로스 공방전을 힘겹게 치르고 그 뒤에 이제 레반트 지역을 완벽하게 확보하게 된 알렉산드로스는 드디어 이집트를 향해 진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는 굉장히 저희에게도 익숙한 나라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같은 굉장히 유명한 고대 유적지도 있고, 또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우리 아재들이라면 이집트 출신의 굉장히 잘 나가는 축구 선수인 살라 같은 선수도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고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속하는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인류 문명의 시작을 4대 문명이라고 소위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4대 문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기원전 4000년경에 시작한 현재 중동 지역의 문명이죠. 그리고 이 문명의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나 이란,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이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근처에서 서로 문화를 주고받으면서 또 태동한 문명이 있으니 그게 바로 이집트 문명인 것입니다. 사실 지도를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이 중동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 이집트 문명은 서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그런 문명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중간의 교두보 지역인 레반트,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이집트 지역 이 세 군데를 함께 묶어서 중근동 지방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고, 또 역사가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지금은 이 지역이 전쟁도 엄청 많고 그다음에 사막도 엄청 많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날씨도 되게 덥고 석유밖에 없고 이런 느낌인데, 당시에 사실 고대 시대에는 이 지역이 강도 굉장히 풍부했고 그다음에 사람이 경작지를 지을 만한 그런 비옥한 땅이 굉장히 풍부했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위치를 보시면 사실 이 유럽과 그다음에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이 세 대륙이 중간에 교차하는 딱 그런 지점이 바로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인데 하필 이 지역이 굉장히 또 비옥한 땅이었으니 얼마나 그 지역이 풍요롭고 중요한 땅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아마도 이 이집트라는 지역이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아마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가 또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의 아들인 파라오가 직접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니까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파라오인 것인데, 알렉산드로스는 그 고유의 문화를 또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집트를 지배했던 페르시아인들은 지방 장관을 둬서 이집트를 통치했는데, 사실 지방 장관은 뭐 신의 아들 같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가 굉장히 반란도 자주 일으켰었거든요. 이집트는 굉장히 신의 아들을 중요시하고, 이 신의 아들이 직접 나라를 다스려야 이집트 사람들이 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것을 눈치를 딱 까고, 결국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그 신전으로 찾아가서 이 신관들에게 직접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는 신탁을 받고 그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이죠. 가뜩이나 페르시아의 지방 장관의 지배에 불만도 많았던 이집트였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지배자이자 또 이런 이집트의 고유의 문화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친근하게 자신들의 문화에 익숙하게 힘을 쓴 그런 알렉산드로스에게 이집트인들이 훨씬 더 환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도 화답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이 뛰어난 이집트의 문명 수준과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중요성에 걸맞은 새로운 신도시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속하는 그 대도서관으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집트에서 신의 아들이 되고 이집트의 열렬한 환영도 받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정말 유명한 신도시까지 계획에 착공하게 된 알렉산드로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에 드디어 다리우스를 만나기 위해 다시 동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이소스 전투가 끝난 뒤에 승자였던 알렉산드로스와 패자였던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다시 재회하기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당연히 양쪽 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는 않았겠죠.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자신이 제일 처음에 정복한 소아시아, 그리고 이소스 전투 승리 후에 팔레스타인 레반트 지역과 북아프리카인 이집트 지역까지 확보를 함으로써 중근동 지방을 완벽하게 제패하고 보급로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후방을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반면 다리우스 3세는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절박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일단 이소스 전투에서 다리우스는 자신의 최정예 부대들과 주력 부대를 모두 잃게 되거든요. 거기에 그 중요한 전투에서 대국의 황제인 자기 자신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그 황제로서의 권위도 엄청 추락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우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페르시아 남아있는 동쪽 지역의 군사들을 열심히 긁어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331년 드디어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를 떠나서 다리우스가 있는 페르시아 제국, 즉 동북 쪽을 향해서 진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알렉산드로스가 제패한 중근동 지방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 지역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방인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인류 문명이 최초로 시작을 했던 곳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지역이 정말 발달된 문명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비옥한 토지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던 그런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이자 가장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겠죠. 실제로 페르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두 개인 바빌론과 수사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속하고 있었고, 그 도시들은 정말 엄청난 황금과 보물도 가지고 있던 초고도 문명의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다리우스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당연히 절대로 뺏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우스는 이곳에서 알렉산드로스와 최후의 결전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전의 장소는 바로 현재 이라크 지역의 북동쪽의 작은 평원으로 알려진 가우가멜라라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가우가멜라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다리우스 3세 같은 경우에 알렉산드로스보다 자기가 어쨌든 유리했던 부분은 병력의 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를 해야 되는 공성전, 뭐 성에서 지키는 그런 걸 공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공성전을 선택하지 않고 이 넓은 평원에서 회전이라고 하죠. 이 평지에서 많은 병력들이 한꺼번에 부딪혀서 결판을 내는 걸 회전이라고 하는데, 이 회전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 다리우스가 이 페르시아의 많은 병력을 상대로 이 알렉산드로스의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의 수를 끝장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게다가 이 페르시아의 주력은 결국은 걸어다니는 보병보다는 이 말을 타고 다니는 기마 군단이 주력 부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말은 당연히 더 드넓은 평지에서 활용도가 높은 부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자신의 최전력이 기마 군단이기도 하고 또 병력의 수에서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성을 지키는 그런 쫄리는 전투보다는 평원에서 한 방의 승부를 결정짓는 그런 회전으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어쩌면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잖아요, 이 다리우스 3세가. 근데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답게 한번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 가오가멜라 전투이니 그 전장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오가멜라 평원에 먼저 자리를 잡은 건 다리우스 3세였습니다. 아무래도 알렉산드로스가 이 먼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에서 자신의 중근동 지방을 넘어서 메소포타미아로 넘어오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알렉산드로스보다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자신의 안방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싸우는 장소도 먼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굉장히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 다리우스 3세의 페르시아군 진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다리우스 3세는 이소스 전투에서 크게 패했잖아요. 당연히 다시는 그 패배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비장의 카드를 준비합니다. 짠! 이게 뭐냐면 바로 페르시아의 낫전차라고 불리는 유닛인데요. 말 그대로 이 마차 같은 전차 그리고 몇 마리의 말이 또 그 전차를 이끌고 그 전차 위에 병력이 타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자세히 보시면 그 바퀴에 긴 낫이 달려있어요. 1m 정도의 낫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차가 앞으로 쫙 전진을 하면서 이 바퀴에 달린 낫으로 사람들을 쫙쫙 벤다 뭐 이런 유닛이었던 것이죠. 뭐 옛날에 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던 것 같기도 해요. 배너 뭐 이런 영화에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이 낫전차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아마도 알렉산드로스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 중에 하나인 그 중무장 보병 고슴도치 팔랑크스 진영으로 유명한 중무장 보병을 조금이라도 깨부시고 싶었던 게 아닐까. 왜냐면 이 중무장 보병이 굉장히 방어력이 높단 말이에요. 고슴도치로 철갑으로 딱 감싸고 있으면 굉장히 뚫기 힘든 그런 진영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낫전차로 그 진영을 좀 흐트러뜨리자 이런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짠, 여기는 또 코끼리 15마리를 또 데리고 와요. 뭐 얘는 반지의 장 같은 데서 봤던 것 같은데 이 코끼리 위에 병력이 타고 있고 이런 코끼리 부대를 데리고 온 건데 이제 페르시아가 굉장히 광활한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동쪽으로는 인더스 문명 즉 인도랑 국경을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동쪽 지역에 있는 인도산 코끼리를 아마 전력으로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코끼리는 일단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거대하고 고대 시대에서는 일단 탱크나 전차와 같은 그런 용도로 돌격용으로 쓰이려고 그렇게 다리우스가 비장의 카드로 데리고 왔던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다리우스는 이 비장의 카드 코끼리와 전차 부대를 가장 앞쪽에 전진 배치를 시켜놓습니다. 특히나 이 전차 부대는 굉장히 평지에서 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차 부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리우스는 이 가오가멜라의 땅을 미리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까지 시행을 했다고 해요. 나름대로 굉장히 절치부심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다리우스는 양쪽 날개, 즉 양이개는 페르시아의 자랑인 기마 군단을 배치합니다. 자, 그럼 일단 좌측 날개인 좌익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 좌익이 가장 중요한 위치였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좌익을 마주보는 위치는 결국 알렉산드로스 마케도니아 군의 오른쪽인 우익이거든요. 근데 이 마케도니아 군의 우익에는 어떤 병력이 배치했느냐? 항상 알렉산드로스가 직접 이끄는 최정예 기병부대, 즉 헤타이로이라고 불리는 그 최정예 기병 전력이 마케도니아 군에서는 우익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우익의 맞은편에 있는 페르시아의 좌익이 알렉산드로스를 직접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겠어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사실 이 알렉산드로스의 최정예 기병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위력을 갖고 있었는지 이소스 전투에서 직접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이 헤타이로이가 자신을 끝까지 쫓아온 게 너무 무서워서 결국은 겁에 질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리우스 3세는 정말로 페르시아의 좌익에 가장 힘을 줬다고 보시면 되고 알렉산드로스가 어떻게든 자신한테 또다시 돌격해오는 것을 피하고 싶었겠죠. 이 좌익의 사령관을 맡은 자가 바로 베소스라는 자입니다. 베소스는 페르시아의 동쪽 지방인 박트리아의 총독이었거든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동쪽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 바로 현대시대의 중앙아시아라고 불리는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탄하는 나라들이 있는 곳이에요. 사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좀 척박하고 좀 험준한 지형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렇게 험준한 지역에는 항상 먹을 게 부족하고 민족성이 굉장히 좀 사나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박트리아 지방 역시 굉장히 민족이 좀 사납고
공격적이고 드세고 이런 민족성을 띠고 있었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베소스는 그 지역의 총독이고 그 지역에 뛰어나고 사나운 기병들을 모았던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좌익에는 페르시아에서도 가장 사납고 험준한 지형인 박트리아 기병이 배치를 하고 있었고, 이 베소스가 알렉산드로스를 맨투맨처럼 수비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 날개엔 누가 위치해 있느냐? 오른쪽 날개인 우익에는 마자이오스라는 사령관이 배치가 되었는데요. 이 마자이오스 역시 페르시아의 어떤 바빌론 총독 출신인데 굉장히 뛰어나고 유능한 장군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마자이오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기병은 페르시아의 가장 중요한 엘리트 귀족 자제들의 기병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양쪽 날개에 다리우스는 자신의 최정예 전력인 기병 군단을 갈아 넣어서 모았던 것이라 보시면 되고, 총 3만 명으로 기마 군단의 수가 알려져 있는데 3만 명이 사실 굉장히 많은 수였어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말 자체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기병 자체가 많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도 기병이 10,000명이 채 안 됐거든요. 사실 알렉산드로스도 기병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유형의 왕이었는데 그럼에도 10,000명이 안 됐지만 이 페르시아는 정말 기마 군단을 긁어 모아서 3만 명까지 배치를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 이 중앙에는 늘 그렇듯 다리우스가 중앙에 위치해 있고 이 다리우스를 지키는 보병이 두껍게 포진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당연히 다리우스 앞쪽으로는 전진 배치되어 있는 보병들이 싸움을 잘해야겠죠. 앞으로 나가면서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다리우스의 앞쪽으로는 황제를 지키는 근위 부대인 이모탈, 그리고 그 앞에 또 이제 중무장 보병으로 알려진 그리스 용병단이 배치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뒤쪽으로는 이제 뭐 잡다한 경보병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다리우스 뒤쪽에 배치된 이 경보병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합지졸인 병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병력이 10에서 15만 명 정도로 역사가들이 추정을 하는데, 이런 굉장한 대군이 가우가멜라에 이제 결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가장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가우가멜라 전투의 시작 직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하. 자, 그렇다면 오늘은 드디어 전투의 하이라이트가 나오겠죠. 어쩌면 기원 전시대, 즉 고대 시대의 유럽과 아시아의 어떤 운명을 결정짓는 전투와도 같은 그런 중요한 전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전투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면 또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그리고 세계사를 통틀어서도 늘 최상위 명장, 즉 SSS급 명장으로 늘 랭크되는 전쟁의 신 알렉산더 대왕은 과연 이 전투를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오늘 춘닥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을 알렉산드로스 왕이라고 말을 하죠. 일단 가우가멜라 평원, 즉 전장에 도착을 하게 된 알렉산드로스는 먼저 적진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일단은 모든 명장들의 기본적인 요건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장에 도착한 알렉산드로스는 먼저 페르시아의 진영, 적의 진영부터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모든 뛰어난 명장들의 어떤 기본 조건이기도 한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정보 수집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보면 고수들이 항상 끊임없이 정찰을 보내잖아요. 뭐 프로브를 보낸다든지 드론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하는 이유는 바로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끊임없는 정보 수집인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역시 이런 정보 수집에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는 스타크래프트 고수처럼 끊임없이 계속 정찰을 보냈고, 특히나 적을 혹시 사로잡거나 포로를 삼게 되면 직접 가서 포로에게 신문을 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자신이 직접 판단하고 캐냈습니다. 이렇게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알렉산드로스는 이번 가우가멜라 전투에서도 역시 페르시아 군의 정보를 완벽하게 수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리우스의 의도까지도 역시 명확하게 간파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는 이번에 공격적인 진영을 펼치고 있군. 맨 앞줄에는 특별한 무기인 낫전차와 코끼리 부대, 그리고 양쪽 날개에는 가장 중요한 전력인 기마군단을 포진해놨다. 이것은 물량으로 파상 공세를 펼치면서 우리를 포위해서 결국 잡아먹겠다는 생각이지. 자, 그렇다면 알렉산드로스는 과연 이 페르시아의 진영에 맞춰서 어떻게 진영을 짜게 되었을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알렉산드로스의 전체적인 진영을 보시게 되면 이 진영 자체를 약간 비스듬한 각도의 사선 대형으로 길게 펼쳐놓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다리우스는 분명히 알렉산드로스를 포위해서 쌈 싸먹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역시 이렇게 길게 펼쳐놓으면서 비스듬한 사선 대응을 해놓게 되면 상대방이 알렉산드로스의 진영을 쌈 싸먹기가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알렉산드로스가 진영을 길게 하지도 않고 좁게 만들었다면 당연히 훨씬 더 쉽게 싸먹혔을 것이고, 이런 사선 대응으로 해놓게 되면은 약간 비스듬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슬라이딩 효과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포위 공격을 최대한 의식해서 짰던 그런 진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을 하나 살펴보게 되면 일단 양쪽 날개를 보시게 되는데, 이 양쪽 날개도 약간 활 모양처럼 휘어지는 형태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휘어지는 활 모양의 진영 역시도 상대방의 포위 공격을 최대한 의식해서 상대방이 옆으로 공격을 해왔을 때도 대처를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빠져나가기 쉽게 그렇게 상대방의 포위 공격을 의식한 활 모양의 진영을 펼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부 진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진영 자체는 알렉산드로스가 굉장히 즐겨하던 그런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먼저 중앙을 보시면 마케도니아의 자랑인 중무장 보병, 고슴도치 대형으로 유명한 그런 팔랑크스를 펼칠 수 있는 중무장 보병이 중앙에 먼저 포진을 합니다. 그리고 좌측 좌익에는 알렉산드로스의 영원한 오른팔 고참 장군인 파르메니온 장군이 이끄는 테살리아 기병이 위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는 늘 그렇듯 마케도니아의 가장 공격의 핵심, 즉 알렉산드로스가 직접 이끄는 최정예 기병 헤타이로이라 불리는 최정예 기병 전력이 우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타이로이 부대를 지원하는 가벼운 발놀림의 경보병과 궁수로 이루어진 특별한 별동대도 같이 추가적으로 위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추가점이 있는데, 이 알렉산드로스는 이번에는 가운데인 중무장 보병이 굉장히 방어력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어력 때문에 보통은 한 줄로 배치를 시켜놨었는데, 이번 가우가멜라 전투에서만큼은 이 중무장 보병을 두 줄로 배치를 해놓습니다. 왜냐? 바로 알렉산드로스는 상대방이 포위 공격을 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줄의 중무장 보병이 포위를 당하거나 무너지게 될 시에 두 번째 겹에 있는 중무장 보병이 지원을 나갈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놓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친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31년 10월 11일 드디어 가오가멜라 평원에서 다리우스를 맞이하러 출격을 하게 됩니다. 제군들이여, 우리는 당대 최강의 제국 페르시아를 상대로 연전 연승을 거둔 무적의 용사들이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적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직전까지 와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를 무찌르고 동방의 아름다운 대제국 페르시아를 모두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이다. 모든 영광은 그대들에게. 가자! 알렉산드로스는 아마도 이렇게 연설을 하지 않았을까 춘닥터가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자,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게 됩니다. 일단 먼저 움직임을 시작한 건 마케도니아군의 오른쪽인 바로 알렉산드로스였습니다. 우리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분명히 페르시아는 나를 가장 의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면 일부 병력이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렉산드로스의 예상은 정확하게 적중을 하죠. 저번 편에 말씀드렸던 알렉산드로스를 맨투맨 하기로 했던 페르시아의 좌측 날개, 즉 좌익의 기마 군단을 이끄는 베소스 총독이 알렉산드로스를 따라 같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애초에 먼저 선제 공격으로 알렉산드로스 군을 쌈 싸먹으러 했었던 다리우스의 계획이 약간 처음부터 어긋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전 군대가 한꺼번에 공격해서 상대를 싸먹어야 하는 게 우리 군의 전략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알렉산드로스가 옆으로 빠져나갈 줄이야. 에이, 어쩔 수 없다. 나머지 부대들이라도 총 공격을 시작한다. 먼저 맨 앞열의 비장의 무기부터 출동을 시켜라.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군의 비장의 무기인 맨 앞열의 낫전차와 코끼리 부대가 먼저 출동을 시작합니다. 자, 과연 이 비장의 무기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됐을까요? 정답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입니다. 왜냐? 알렉산드로스가 낫전차와 코끼리 부대의 단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페르시아의 낫전차 부대는 좌우 방향 전환이 힘든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돌진해올 때 우리는 그저 병사들의 간격을 벌려서 그대로 낫전차가 직선적으로 지나가게 한 뒤에 포위해서 활과 창으로 말을 쓰러뜨리기만 하면 된다. 또한 코끼리들은 매우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수는 있으나 사실 코끼리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예민하고 겁이 많은 동물들이지. 우리 중무장 보병들이 긴 창으로 고슴도치 대형을 촘촘하게 하여 팔랑크스 진영을 만들고 만약에 물러서지 않고 바로 단단하게 그 진영을 펼친다면 코끼리들도 지레 겁을 먹고 오히려 도망칠 것이다. 알렉산드로스의 예측은 완벽하게 적중하였죠. 낫전차들이 직선적으로 앞으로 돌격해올 때 마케도니아 병사들이 간격을 휙 벌리면서 그 전차를 피하게 되고, 지나간 전차들은 화살과 창에 말이 맞으면서 결국 전차가 부서지게 됩니다. 또한 코끼리 부대 역시 단단한 팔랑크스 고슴도치 진영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전진을 거부한 채 오히려 전장을 이탈하게 되죠. 이렇게 다리우스가 굉장히 기대를 했던 비장의 무기 낫전차와 코끼리 부대는 매우 손쉽게 무력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비장의 무기들마저 무력화되었단 말인가. 제대로 되는 일이 없구만.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우리 페르시아는 강력한 양쪽 날개인 기마군단을 가지고 있지. 그들을 믿어보자. 다리우스의 바람은 과연 이루어지게 될까요? 일단 페르시아의 우측 날개인 마자이오스가 이끄는 기마군단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들의 타겟은 당연히 마케도니아의 왼쪽 파르메니온이 이끄는 테살리아 기병대였죠. 마자이오스는 압도적인 물량과 공격력으로 파르메니온과 테살리아 기병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페르시아의 최정예 엘리트 기마군단이다. 이번만큼은 절대 패배를 용납할 수 없다. 마케도니아의 좌익을 반드시 무찌르자. 이 마자이오스의 기마군단이 생각보다 상당히 선전을 하게 되면서 좌측의 파르메니온 쪽 진영이 굉장히 뒤로 밀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편 쪽에 있던 알렉산드로스 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을까요? 역시나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하면서 베소스를 유인했던 알렉산드로스 역시 드디어 베소스와 함께 치열한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리우스가 알렉산드로스의 맨투맨 마킹을 맡길 정도로 기대를 모았던 베소스의 기마군단은 생각보다 알렉산드로스의 부대에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는데요. 결국 페르시아의 오른쪽 날개인 마자이오스는 굉장히 생각보다 선전을 하는 모양새를 띠게 되고, 좌측에 기대를 모았던 베소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최정예 기병을 맞아서 치열한 전투를 하지만 고전을 하고 있던 그런 양상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앙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앞줄에 있던 비장의 무기인 낫전차와 코끼리 부대가 나가리가 된 후 다리우스는 그 뒤에 있던 중앙 보병에 전진을 명령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알렉산드로스는 베소스 총독이 맡고 있으니 우리 중앙군도 이제 전진한다. 마케도니아의 중앙군을 압박해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 우측 마자이오스의 기마군단과 함께 적을 포위해서 섬멸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다리우스의 중앙군이 이동을 하게 되고, 마케도니아의 자랑인 고슴도치 진영으로 유명한 팔랑크스 대형의 중무장 본병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양쪽과 중앙 모든 곳에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알렉산드로스는 맨눈으로 적의 약점을 간파하게 됩니다. 다리우스를 지키고 있던 중앙군이 전투를 치르면서 상대적으로 방어가 약해졌다. 이 틈을 놓칠 수 없지. 상대방 베소스는 우리 별동대와 일부 기병대로 발을 묶어놓도록 한다. 나머지 최정예 기병인 헤타이로이는 나를 따르라. 이랴! 상대방의 약점을 꿰뚫어본 알렉산드로스는 드디어 자신과 그 다음에 자신의 최정예 기병 부대인 헤타이로이의 일부를 떼서 다리우스가 있는 중앙 쪽으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알렉산드로스를 맨투맨 맡았던 일진 담당인 베소스 총독은 당황을 하였겠죠. 알렉산드로스가 중앙으로 치고 달리기 시작한다. 안된다. 우리도 따라잡아야 한다. 베소스 총독님, 지금 마케도니아의 기병대와 별동대가 워낙 거세게 저항하고 있어서 저희는 도저히 알렉산드로스를 쫓아갈 여력이 없습니다. 이럴 수가. 마케도니아의 별동대는 매우 용맹하고 민첩하여 도저히 쉽게 떼어날 수가 없군. 이 찰가오리 같은 녀석들. 어쩔 수 없다. 알렉산드로스를 쫓는 건 일단 포기한다. 대신 우린 여기에 남아서 이 찰가오리 같은 별동대 녀석들을 모두 해치우도록 하자. 결국 이 베소스 총독은 알렉산드로스를 쫓아가는데 실패하게 되고, 이 알렉산드로스의 별동대에 발이 묶여서 결국은 다리우스를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결정적인 이 전투의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알렉산드로스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마케도니아의 최정예 기병 헤타이로이 부대다. 그대들은 나 알렉산드로스와 친구이자 전우와도 같은 사이라 할 수 있지. 이제 기회는 왔다. 저기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가 보인다. 이번에는 반드시 다리우스를 완벽하게 잡고 승리를 쟁취하자. 가자!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최정예 기병인 헤타이로이는 바람같이 다리우스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단숨에 페르시아의 중앙에 도착한 알렉산드로스는 이전의 전투였던 이소스 전투 때와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의 중앙군들을 부수면서 점점점 다리우스에게 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다리우스는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소스 전투의 트라우마를 과연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저 귀신 같은 알렉산드로스가 또 다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맨투맨 마킹을 맡았던 베소스 총독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누가 저 알렉산드로스를 막을 것이냐?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 안돼. 나는 알렉산드로스를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다. 도망치자. 도망쳐. 다리우스는 자신을 향해 또다시 다가오는 알렉산드로스를 결국 견디지 못하고 똑같이 이소스 전투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또다시 총지휘관인 황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게 되자 상대적으로 잘 싸우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중앙군 역시 퇴각을 결정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좌측 날개였던 베소스 총독 역시도 알렉산드로스의 별동대를 무찌르지 못한 채 황제가 도망가는 것을 보자 같이 퇴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페르시아의 우측 날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싸우고 있었던 마자이오스의 기마군단이었는데요. 마자이오스의 기마군단은 굉장히 용맹하게 파르메니온 쪽의 테살리아 기병을 압박하면서 그들을 거의 포위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결국 파르메니온은 견디지 못하고 알렉산드로스에게 구원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만큼은 다리우스를 꼭 잡고 싶었지만 나의 소중한 군대와 오른팔 장군인 파르메니온을 잃을 순 없다. 그들을 구한 것이 먼저다. 가자!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또 다리우스를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오른팔인 파르메니온 장군을 구원하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헤타이로이 부대가 마자이오스의 뒤에서 후방을 치게 되자 갑자기 뒤에서 뒤통수를 맞게 된 마자이오스의 기마군단 역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페르시아군은 이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괴멸적인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되고 또다시 알렉산드로스는 완벽한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혼까지 쥐어짰던 다리우스 3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기약 없는 도주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기원전 500년경부터 당대 세계 최강으로 군림했던 대제국인 페르시아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가오가멜라 전투의 대장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요. 길고 자세했던 전투를 듣느라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춘닥터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